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일문제연구소 소장 김동명 예비역대리입니다. 오늘은 독일과 프랑스 간에 맺어졌던, 그러니까 1963년 1월 22일 날 맺어졌던 엘리제 협정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어제 제가 이 주제로, 그러니까 엘리제 협정과 그 다음에 앞으로 이 한일 관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여기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이 주제로 이제 한일로 국민협의회, 그러니까 우리 김홍규 의장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이 단체에서 제가 이 주제로 특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제 영상에 담아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와마 요코라는 일본의 교수분이 작년 8월 16일 날 조선일보에 이제 기고를 했습니다. 기고를 했는데, 이분은 일본의 정책연구대학원 대학의 교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한국과 일본과 한국도 이 독일과 프랑스가 맺었던 이와 같은 엘리제 협정을 체결할 때가 드디어 왔다. 이렇게 이제 이분이 이제 신문에서 기고문에서 이제 강조를 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양 정상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저쪽에 이제 기시다 후미오 총리 간에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금 이제 뭐 개별 이렇게 정상회담도 했고, 그 다음에 나토 정상회담에서 이제 초청도 받았고, 예컨대 작년에는 리투아니아에서, 그럼 그 전에는 이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전부 이렇게 좀 초청을 받아서 완전히 이제 여태까지 그야말로 이 악화돼 왔던 이 양국 관계를 제대로 궤도에 지금 올리고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이분이 이제 이와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럽 내에서는 이제 독일과 프랑스가 완전히 이 자유민주주의 이 가치를 지금 현재 기반으로 해서 이 통합을 이끌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아시아 지역에서, 지금 아시아 지역에서 작게는 이제 동북아시아, 넓게는 이 동아시아에서 앞으로 이와 같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이것을 이런 가치,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이것을 이제 좀 더 확대해야 되겠다. 자, 그와 같은 역할을 우리 한국과 일본이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전적으로 이 태제에 대해서 이제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어제 제가 그런 발표를 이제 했는데, 오늘, 근데 이게 준비하다 보니까 내용이 지금 너무 많아서, 다시 이거를 1부, 2부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은 먼저, 이제 과거 독일과 프랑스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갈등 폭이 깊었고, 그 다음에, 이런 과거 갈등사에 대해서, 여러분께 이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이 주제, 큰 주제에 관련된 이제 목차를 여러분께 간략히 소개를 드리면, 먼저 일부, 오늘 할 거는 이제 독일과 프랑스의 과거 갈등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이 엘리제 협정이 어떤 배경에서 이제 출발을 했고 만들어졌고, 또 주요 내용은 또 어떤 내용이 담겨 있고, 그리고 엘리제 협정 체결 이후에 독일과 프랑스가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어떻게 이제 관계 개선을 해오고 어떤 역할을 지금 유럽 내에서 하고 있는지, 또 세계사적으로 이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여러분께 이제 소개를 드리고, 그러나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해서 지금 이제 양국이 약간 입장이 조금 달라진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러나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여태까지 양국의 협력틀 관계, 이런 것들은 전혀 손상받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야별로 교류 협력의 여기 대해서 이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고, 결론적으로 우리 한일 관계에서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자, 시사점을 주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부 짚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제 독일과 프랑스의 과거사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럽을 얘기할 때, 우리 중부 유럽을 얘기할 때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자, 로마 제국이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제 계속 거슬러 올라가서, 지금 현재 이 좌측 지도에서 지금 계속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로마 제국이 이렇게 이제 확대가 되다, 확장이 됐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아셔야 되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토탈 2200년도 연에 존속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754년도에 건국을 해서 그 다음에 395년도에 동서로마로 이제 그 분리가 됐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76년도에 이제 그 서로마가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저 동로마는 1453년도에 이제 그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전부 멸망할 때까지, 그러니까 토탈 하면은 로마 제국은 2206년간 지구상에 존속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다음에 중부 유럽에는 그야말로 이제 게르마니쉬 그 로만티쇼 라이히에서 게르만 그다음에 로만 이 제국이 이제 전부 등장을 했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른쪽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이 아래쪽 지도는 자 이제 서로마 제국이 이런 모습을 띠고 있었는데 이것이 멸망한 다음에 이제 서서히 여러 그 민족들이 몰려들면서 자 이제 부족 국가를 이루고 있다가 이제 왕국을 이제 전부 건설했는데 자 거기 나타난 것이 이제 오스코튼 라이히에서 자 이것은 이제 이탈리아하고 이 저 이탈리아 반도하고 이 발칸 반도 이쪽으로 이제 전부 오스코튼 라이히 이 왕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베스코튼 라이히에서 이제 스페인하고 이 프랑스 쪽 이쪽에는 이제 서코튼 그 제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반달렌 라이히에서 이것은 이제 북아프리카 쪽에 자 이쪽으로 이제 나가면 이것이 이제 반달 그 제국이고 그 다음에 프랑켄라이히에서 자 이 저 중부 유럽 자 벨기에 이쪽에서 출범한 이제 프랑켄라이히가 이것이 있었고 프랑크 왕국이 있었고 그다음에 붉은든 라이히에서 요것은 이제 그 이 라인강 중심으로 해서 자 요 일대 있었던 것이 이제 붉은든 라이히 자 이와 같이 그 다음에 이제 영국 쪽으로는 앵글로 섹슨 그 제국이 이렇게 있었다. 자 이렇게 그런데 이와 같은 그 왕국들이 난립하고 있었는데 서로마 제국 멸망 이후에 이제 이렇게 중부 유럽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이 중에서 가장 강력했던 것은 어디냐 하면은 이제 프랑큰라이히다. 이 프랑크 왕국이다. 이 왕국이 서서히 이제 그 세를 그 확대하면서 자 이와 같은 대부분의 이와 같은 그 왕국들을 전부 다 흡수를 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481년도 이제 프랑크 왕국이 그 건설이 되는데 최초 제일 짙은 요 녹색. 자, 여기서 이제 출발해가지고 계속 이제 그 세를 그 확장을 하면서 이와 같은 그 왕국을 그 대왕국을 이제 전부 구성하고 있었다. 이제 900년도 초까지.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지도는, 자, 이거는, 그 당시에 이제 그 라인강 이 서쪽으로는 겔트족이 지배를 하고 있었다. 이 겔트족이, 그러니까 주로 이제 프랑스나 이쪽, 북부 스페인 이쪽으로, 자, 이와 같은 그 겔트족이 지배를 하고 있었고, 또 영국도 마찬가지. 이게 전부 이제 겔트족이 지배를 하고 있었고, 그 이제 라인강 오른쪽은 이것은 이제 전부 게르만족이, 자, 이제 그 당시 사색이 이제 민족 대이동에 따라서 저 북쪽으로부터 밀려오는 그 게르만족이 이제 중부를 차지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오른쪽은 게르만족, 왼쪽은 켈트족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프랑크 왕국 이제 그 유명한 이 왕이 바로 이제 칼 대 그로서서 칼 대왕인데. 이때는 이 프랑크 왕국 속에 독일과 프랑스가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원래 독일과 프랑스의 뿌리를 그 거슬러 올라가면은 자 이것이 완전히 프랑크 왕국 소속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843년도에 그 베르덴 조약에 따라서 이 프랑크 왕국이 이제 3등분으로 그 분할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이제 칼 대왕의 그 손자 3명한테 전부 이 프랑크 왕국이 이제 그 분할이 되는데, 그러니까 장남 그 루드비히 프롬메 해서 로타 이 장남한테는 이게 가운데 땅, 그러니까 중부 이 프랑크 땅을 주고, 자 여기가 이제 장남 땅이고. 그 다음에 막내는 칼레, 막내는 이 서부, 자, 이쪽에 땅을 주고,
땅을 주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것을 이제 그 둘째 루드비히드 도이츠 해서 이 동프랑크 왕국을 이제 주게 됩니다. 이게 이제 3등분으로 나눠졌는데 여기서 이 동프랑크 왕국이 이제 앞으로 계속 그 독일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870년도에 가면은 이 가운데 그 중프랑크 왕국의 그 주인이 이제 장남 루드비히드 프롬의 로타가 이제 사망을 하면서 사실은 지금 현재 지도에서 보시는 여기 이 이탈리아 왕국을 제외하고 그 위에 있던 라인강을 중심으로 한 이 영토 그러니까 이쪽 그 영토 요거를 전부 이제 그 둘이 분할을 또 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막내하고 둘째가 서로 이제 나눠 갖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라인강 서쪽은 이제 이 프랑스 쪽의 서프랑크 왕국이 가져가고 그 다음에 라인강 오른쪽은 동프랑크 왕국이 가져간다. 자,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아흔, 홀란, 엘자스 이것이 동프랑크에 편입이 된다. 자, 이걸 왜 장황하게 설명을 하냐면은 자, 여기 나오는 그 엘자스가 바로 우리가 알자스 로렌 지방의 그 영토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이 알자스는 사실은 동프랑크에 편입이 됐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계속 만약 지속이 된다면 이것은 독일 땅이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최초는 일단 어떤 이 독일 쪽 그 동프랑크에 그 편입이 됐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동프랑크 왕국이 이제 신성 로마 제국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프랑크 왕국 가운데서 이제 가장 그 막강했던 왕이 삭센, 이제 북쪽에 있던 삭센 그 왕, 왕의, 이제, 국가에, 삭센 국가의 그 하인리히 1세다. 그래서 이 동프랑크 왕인데, 이 사람이 그 막강했다, 이제 그때 그러고. 그 다음 그 아들이 이제 오토 데 그로스 해서, 오토 대왕인데, 대단히 그 영민해서 이제 교회하고도 잘 지내고, 정치도 잘하고, 통치도 잘하고, 막 그래서, 이 로마 교황이 이 오토 대왕한테 네가 앞으로 그 로마 도이츠 그 카이저를 해라 그러면서 이 황제 그 관을 수여하고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962년도에 자, 이 동프랑크 왕국 이것을 이제 그 신성 로마 제국으로 이제 이름이 그 바뀌게 된다. 이 왕국이 이제 바뀌게 된다. 신성 로마 제국. 그러니까 독일말 하일리게 레미셔 라이히 데 도이츠 나치온에서 자, 이것은 신성 로마 제국. 자, 로마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무슨 뭐 서로마 제국의 어떤 그런 뭐 후속 국가 그런 냄새도 물론 조금은 있긴 했지만 그러나 사실은 큰 연관은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엄밀한 의미에서 동프랑크 왕국의 그 후속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일리게 레미셔 라이히 데 도이츠 나치온 이거를 이제 붙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순성 로마 제국은 이제 독일 그저 거슬러 올라가면은 자, 이 독일의 옛날 그 독일 이제 그 제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 이제 독일 황제들이 계속 그 신성 로마 제국의 이제 황제가 됩니다. 그러나 1439년부터 이제 이 신성 로마 제국이 나폴레옹에 의해서 멸망할 때까지 그때까지 이제 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는 합스부르크 그 왕가의 왕이 이제 가져갔다. 그 얘기. 그러니까 신성 로마 제국이 이제 큰 틀에서 이렇게 있다면은 자, 거기서 서서히 그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이제 계속 그 세를 키워온 그 왕가가 바로 이제 합스부르크 왕가인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합스부르크가 가장 강력한 그런 그 왕국이었다. 이렇게 이제 모나키였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것이 이제 신성 로마 제국 황제는 합스부르크가에서 1439년부터 나왔다. 이렇게 우리가 아셔야 되고. 자, 이후에 신성 로마 제국 출범 이후부터 이제 끊임없이 자, 프랑스와의 갈등이 계속 지속돼 왔다. 언제까지? 제2차 세계대전이 이어질 때까지 이제 계속 두 민족 간에
두 나라 간에 이렇게 계속 그 갈등이 지속돼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이제 합스부르크 왕가하고 프랑스 그 무봉 왕가하고 계속 끊임없이 이제 중세의 전쟁을 지속을 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합스부르크를 다시 한번 들여다 보면은 이거는 이제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한 막 그런 그 저 합스부르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스페인을 중심으로 한 합스부르크가 있다. 그 당시 그 혼인 정책을 통해서 이제 합스부르크가 그렇게 그 세를 키워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주변의 그 합스부르크, 그 다음에 그 스페인 주변의 그 합스부르크 이렇게 전부 이제 키워왔는데, 그러나 1555년도에 그 당시에 이제 그 합스부르크 왕조 여기에 이제 완전히 이제 분리가 된다. 자, 이게 스페인계하고 오스트리아계로 이제 분리가 되고, 그리고 그 스페인 합스부르크 왕가는 이제 계속 세를 키워나가면서 그 당시에 이제 포르투갈도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해외 영토도 계속 확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식민지도 계속 이제 거느리고, 그러면서 이제 스페인 그 합스부르크 왕가가 세계 강국으로 이제 부상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지도상에서는 자 이거 스페인 이것도 여기도 지금 합스부르크고, 자 요 일대도 합스부르크다. 이 합스부르크가 두 개가 있었는데 자 분리가 됐다. 이제 1555년도 그때부터 이제 분리가 됐다. 그렇게 우리가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 이제 최초로 그 독일과 그 프랑스, 그러니까 역대 그 이제 저 조상들 간에 이제 싸움이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30년 전쟁이다. 그러니까 1618년부터 1648년까지 30년 동안 자 이게 저 신성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 유럽이 이제 이 전쟁에 그 인발부가 되는데, 자, 이 전쟁에서 이제 완전히 그 프랑스하고 합스부르크가 이제 맞붙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갈등이 이제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1635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 갈등이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신성 로마 제국 내에서 최초 출발은 신성 로마 제국 내에서 이제 구교하고 신교, 그러니까 종교 전쟁이죠. 구교와 신교의 그 갈등으로부터 출발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촉발은 이제 프라, 지금 현재 체코 그 수도인 프라, 여기에서 프라가 펜스터 슈투어트, 이게 뭐냐 하면은, 로마 그 황제가 예컨대 세 명의 그 신부를 이제 프라하에 파견을 하면서, 자, 그랬는데 그 당시 그 신교 목사들이 이 세 명의 로마 그 신부를 전부 창밖으로 이 성의 창밖으로 전부 다 던져버렸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완전히 신교와 구교 간의 그 갈등이 이제 촉발이 됐고,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이제 종교 전쟁이 이제 완전히 전 유럽 대륙으로 이제 완전히 신교 믿는 나라, 구교 믿는 나라 해서 완전히 이제 전 대륙으로 확산이 되고, 그러나 이게 시간이 오래 가다 보니까 최초는 종교로 출발했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이제 완전히 이 어떤 국가 이익,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런 성격의 전쟁으로 이제 비화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에 이제 끼어들었던 이제 나라들은 신성 로마 제국 하나,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이제 합스부르크 모나키가 있었고, 스웨덴, 화란, 프랑스, 막 그런 주체들이 지금 현재 30년 전쟁에서 있었다. 그러면서 이 상대적으로 이 30년 전쟁을 통해서 이제 합스부르크의 가문은 이제 계속 약화가 됐고, 스페인 그 합스부르크 이쪽도 이제 그 권력을 상실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반면에 자, 스웨덴하고 이 프랑스가 이 30년 전쟁을 통해서 이제 지역의 그 패자로 부상을 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30년 전쟁의 그 결과로 예컨대 독일로부터 이 프랑스는 영토를 이제 획득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알자스 로렌이다. 그러니까 얘기를 다시 돌아가면 아까 동프랑크 왕국으로 이제 전부 이 알자스 로렌 이쪽 지역이 전부 최초에는 이제 귀속이 됐었는데, 그러나 시간이 걸쳐서 자 이게 완전히 이제 870년대 그랬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근 900년 이후에는 다시 이 알자스 로렌은
자, 이게 드디어 이제 그 프랑스 땅으로 이제 바뀌었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 장황하게 이 알자스 로렌을 포커싱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냐면은 자, 우리 한일 관계에도 지금 독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영토 문제가 지금 이제 한일 관계의 어떤 이런 관계 개선할 때 결정적인 그런 팩터가 되기 때문에 그럼 도대체 독일과 그 프랑스는 과거 역사에서 이와 같은 그 영토 분쟁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자, 이 문제를 우리가 지금 이제 역사적으로 계속 그 추적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린다. 이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년 전쟁 다음에 또 이 큰 전쟁이 이 팔츠 왕위 계승 전쟁이다. 그래서 1688년부터 1697년까지 대략 한 9년 동안 지금 현재 이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등장한 그 프랑스 왕이 이제 루이 14세입니다. 이제 선킹 해가지고 그야말로 그 공격적인 그런 그 정책을 통해서 완전히 이쪽 저쪽 계속 그 전투를 해왔던 전쟁을 수행해왔던 그런 그 왕인데 루이 14세가 이제 느닷없이 자 상속권을 요구를 한다. 이 팔츠는 어디냐 하면은 여기 지금 현재 이 독일 땅이 이렇게 있다면은 자 이 남서쪽에 요 남서쪽에 있는 여기가 이제 팔츠 지금 이제 라인란 팔츠라고 그러는데 요 팔츠 요왕 이제 국가에 그 당시에 이제 국가죠. 봉건 영주 제후국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그 상속권이 있다. 프랑스가 상속권이 있다. 이제 그렇게 루이 14세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팔제 리젤로트 자, 상속권이 있다. 여기 결혼 계약서에 이제 부적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 팔츠 이 왕가에서 우리가 이제 상속권을 가져야 되겠다. 이제 루이 14세 얘기는 이제 그렇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완전히 여기에다 이제 그냥 그야말로 초토화를 시킵니다. 이 저 팔츠 지방 이쪽을 전쟁을 통해서 인근적으로 완전히 황폐화를 시키고 그다음에 여러분 그 독일 가셔서 이제 하이델베르크를 만약 가 보시면은 자, 하이델베르크 성 안에 이와 같이 완전히 그 파괴된 그 성 안에 이런 것도 저 건물들을 좀 여러분 보실 텐데 자 이것이 그때 이제 그 프랑스 군들이 전부 폭발했다. 그러니까 2만 7천 파운드의 그 화약으로 그 당시에 이 무기고 무기 그 창 이거를 이제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하이델베르크에서 기념을 폭발했다. 이제 루이 14세 작품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이 팔츠 왕위 계승 전쟁을 통해서 그 당시 이제 프랑스는 누구를 상대로 이제 계속 전쟁을 했냐면 아우구스부르크 리가해서 동맹인데 아우구스부르크 동맹인데 여기에는 바이안 그다음에 독일 군주국 다수 그리고 그 스웨덴하고 스페인 자 이와 같은 그 나라들이 전부 포함된 그 동맹과 붙었다 프랑스가 자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제 프랑스는 이 독일계의 이 왕가들하고 계속 이제 그 전쟁을 치러와서 상대적으로 이제 민족 간의 어떤 이런 적대감 이런 것들이 서서히 이제 쌓이기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이 14세는 완전히 1715년까지 완전히 이제 심볼 오브 앱솔루트 모나키에서 절대 그 군주의 어떤 심볼이다. 이제 루이 14세가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또 그 다음 전쟁이 뭐냐면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이다 해서 1701년부터 1703년까지 있었는데 자 이때도 그 프랑스하고 독일 민족이 서로 인발브가 돼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찰스 2세의 그 죽음, 그리고 스페인 합스부르크 가문의 남성 계열이 전부 멸망을 했기 때문에 자, 이 스페인 왕위를 과연 누가 계승할 거냐? 자, 이거 관련해서 이제 전쟁이 촉발이 됐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프랑스하고 이제 그 당시에 그 합스부르크하고 전부 다 야, 스페인의 왕권은 자,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 자,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합스부르크도 하고 합스부르크도 요구를 하고 루이 14세도 이제 왕권을 요구를 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 스페인은 이제 계속 그 세를 확장을 하면서 자 이탈리아 지역 그리고 스페인의 그 네덜란드도 이제 완전히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중남미 식민지 뭐 이런 지역들도 좀 그러니까
계속 그 이제 그 국력을 거기서 키워나가는 대단히 그 매력적인 이제 그런 제국이었기 때문에 이 제국의 그 통치권을 이제 서로 가지려고 그랬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붙은 그 주체가 루이 14세 프랑스하고 그다음에 독일의 봉건 제후국들이 전부 여기 인발부가 돼 있다. 그러니까 여기 바이언도 들어가고 바이안 들어가고 쾰른 들어가고 그다음에 신서 로마 제국, 하스부어가 자 여기 전부 들어가고 영국, 화란 자 이와 같은 그 연합국들을 상대로 이제 루이 14세가 맞서서 싸웠다. 이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 때 그러면서 결국은 자 루이 14세가 이와 같은 그 전쟁에서 전부 승리를 하면서 이제 스페인 합스부르크 왕가는 드디어 무르봉 그 왕가에 흡수가 됩니다. 그러면서 루이 14세 그 손자 필립 5세가 스페인 그 합스부르크의 그 왕위를 계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 합스부르크 그 오스트리아 가문, 자, 이것이 이제 유럽의 주요 강국으로 이제 그 부상을 하고, 그러나 1740년도에 이 오스트리아 그 합스부르크 이 가문, 여기도 마찬가지 남성 계통으로 전부 다 이제 멸망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황제 그 칼 6세를 끝으로 이제 전부 사라졌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마리아 테레지아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여황제가 드디어 이제 합스부르크를 통치한다 이렇게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40년대 그 다음에 45년까지 슐레지엔을 사에 두고 이 슐레지엔을 이제 목표로 이제 전부 또 한판 싸움이 벌어지는데 자, 이것은 이제 그 슐레지엔 그 영토, 지금 현재는 이제 폴란드 영토인데, 자, 여기 빨간 부분이 이 슐레지엔이고, 이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서 위에 요 파란색, 요것이 이제 그 프로이센입니다. 그러니까 프로이센이 작게 출발했다가 새를 이렇게 키워 나왔다. 이제 독일에서. 독일의 북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지금 이제 독일 제국 저쪽 그 폴란드 이쪽 그 영토까지 확대를 하고, 프로이센이. 그러면서 누구랑 붙냐면 요 합스부르크 밑에 이제 요 오스트리아 중심으로 합스부르크하고 이 슐레지엔 그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서 또 이제 전쟁을 한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프로이센의 그 왕이 이제 프리드리히 2세고 그러면서 이제 프로이센 왕국하고 이제 합스부르크하고 붙는데 이때 합스부르크하고 조인해서 같이 연합을 이제 형성했던 게 바로 프랑스다. 또 러시아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서로 이제 각을 졌다. 이제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 슐레지엔 전쟁을 통해서 이 프로이센은 완전히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의 어떤 새로운 그 하나의 액터로 등장을 한다. 여태까지 신성 로마 제국 하면은 자, 이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이제 합스부르크가 이제 지배적이었는데, 자, 여기에 대항할 수 있는 대항마로 부상한 것이 이제 프로이센이다. 그래서 드디어 이 합스부르크, 이 신성 로마 제국 안에는, 자, 아래는 합스부르크, 위에는 프로이센, 이런 식의 이제 구도가 형성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프로이센도 이제 유럽 내 이제 5대 그 강대국으로 부상을 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1718세기 그 중반에 이제 그랬다. 그 말이죠. 1740년에서 1745년에 이제 프로이센이 이렇게 이제 강자로 부상을 했다. 그렇게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바로 7년 전쟁이다. 이 얘기는 자 7년 동안 1756년부터 1763년 사이에 이제 있었던 건데 자 여기는 이제 이른바 유럽의 5대 강대국 이런 것들이 전부 인발부된 그런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그 중부 유럽을 전장토로 해서 싸움을 벌였지만은 그러나 이 전쟁이 이제 5개 국가들이 전부 다 완전히 전 세계를 상대로 지금 현재 이 전투를 벌였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세계 지도를 그려놨는데 자 여기서 이제 이 북아메리카 여기 이 식민지 쟁탈을 위해서 이제 영국과 그 프랑스가 인발부가 되고 예컨대 또 아프리카 식민지 쟁탈을 위해서 이제 영국과 그 프랑스가 예컨대 인발부가 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5대 그 강대국들, 유럽 내 5대 강대국 간의 그 군사적인 충돌이 바로 7년 전쟁이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이제 그 연맹이 그 구성이 되냐면, 자, 이 프로이센하고 영국이 한 편이고, 프로이센하고 영국이 한 편이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오스트리아, 그 합스부르크하고, 그 다음에 프랑스, 러시아, 스페인, 자, 이쪽이 한 편이다. 그러면서 중부 유럽의 그 패권 장악을 위해서 이 5대 강국이 전부 맞붙었다. 그러면서 전쟁 때는 아까 얘기대로 중부 유럽에서 주로 많이 싸웠지만은, 그러나 포르투갈, 북미, 인도, 그 다음에 이 카리브의 세계해양 뭐 이런 데서도 전부 쌓았기 때문에 이제 일부 학자들은 자, 이것이 제1차 세계대전이었다 이런 얘기도 이제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처럼 이제 이와 같은 성격으로 붙었는데, 결국은 이제 파리 그 평화 그 협정, 그 다음에 후보투스부르크 그 평화협정, 여기 대해서 전부 이제 이 그 평화협정을 통해서 이 전쟁이 이제 끝났는데, 그러나 이 전쟁 배경, 7년 전쟁 그 배경을 살펴보면은 이제 전부 다 이 유럽 5대 그 강대국 간의 그 세력균의 그 쟁탈전이고, 그다음에 영토 획득을 위해서 그랬고, 그다음에 이쪽 아까 얘기대로 북미나 인도나 아프리카 이쪽의 그 식민지 쟁탈, 자, 그러면서 영향력 확대 이런 것들도 전부 그 전쟁 배경이고, 그 다음에 대서양을 그 횡단하는 그 항로 통제. 예컨대 영국과 프랑스가 이제 아주 센시티브하게 서로의 그 이제 무역 정책 이런 거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그 항로 이런 거를 누가 장악한지 상대가 못 장악하도록 이제 서로 해방을 놓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전쟁 배경으로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전쟁 목표를 보면 이제 프로이센 같은 거, 그 당시에 프리드리히 2세는 어떤 형태로든 오스트리아하고 지난번 싸워서 이제 전부 슐레젠 이걸 이제 확보를 했는데, 이걸 계속 수송을 하고, 그 다음에 저 북쪽으로 계속 영토를 확장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프로이센의 그 전쟁 목표고,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마리아, 그 테레지아는 이제 슐레젠 이거를 이제 탈환하려고 그러고, 네, 프로이센을 어떤 형태로 그 고립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다. 그렇게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는 저 엘리자베스 예카테리나 그 황제인데, 계속 그 서진을 한다. 자, 그러면서 이제 폴란드 영토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 다음에 영국은 이제 프랑스를 약화시키려고 그러고, 근데 완전히 식민지의 쟁탈을 위해서 두 나라가 그 경합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특히 그 북미 지역에서 이제 서로 이제 그 싸웠고, 여기 현지에 있는 현지에 있는 그 인디언들을 서로 이제 뭐 자기 편으로 끌어서 같이 전투도 벌였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오스트리아 영내 그 네덜란드 이런 것들을 통제하는 막 그런 그 전쟁 목표를 전부 이 5개 5대 강대국이 가지고 있었다. 자, 이 7년 전쟁을 통해서 누가 이제 그 강자로 이제 완전히 그 세력을 키우냐면 바로 이 프로이센하고 영국이 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 승자다. 이렇게 등장을 하고, 아까 얘기된 프로이센이 유럽 5대 강대국으로 부상을 했다고 그러는데, 근데 거의 세력이 더 이제 확대가 돼서 확장이 돼서 오스트리아하고 거의 동급으로 부상을 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나온 것이 이제 두알리스무스 및 에스토라이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듀얼리즘, 이원주의, 막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같은 그 게르만 민족인데, 자, 오스트리아, 자, 이것도 우리 독일 민족으로 칠 건지 말 건지, 자, 이러면서 이거를 품을 경우는 대독일주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스트리아를 제낄 경우는 이제 소독일주의가 되는 거고, 자, 이와 같은 그 논쟁이 이때부터 생겼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그래서 19세기에 이제 독일과 그 프랑스의 그 갈등을 보면은, 자, 프랑스 혁명 이후에 이제 프랑스와 독일도 여전히 프로이센하고 그 오스트리아 이쪽하고 여전히 이제 각을 졌었고, 그 다음에 나폴레옹 등장 이후에는 프로이센이 완전히 이제 군사적으로 이제 격파당했다. 그러니까 예나 전투에서 깨졌고, 아우스터리츠 이 전투에서도 프로이센이 패배를 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예전에 무슨 이 초등학교 때인지 뭐 하든 초등학교 때 같은데 이 독일 국민에게 고함, 자, 이와 같은 그 피히테 뭐 이런 우리가 그 내용을 교육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 요한 고틀립 피히테 이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이제 1800년 나폴레옹에 의해서 이 독일이 전부 점령당하고 있을 때 베를린에서,
자, 1807년 12월 7일부터 베를린에서 이 피히테가 이제 특강을 합니다. 특강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독일 국민들한테 이제 정식 독일 뭐 나라는 아직 없을 텐데 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냐 이 이 나폴레옹 치하에서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그 독일 민족 감정 이런 것들을 계속 일깨우고 어떤 형태로 우리가 프랑스로부터 해방이 돼야 된다. 이런 걸 강조를 했고 이 특강에서 계속 그 다음에 자 신성 로마 제국 der deutschen Nation das Heilige Römische Reich der deutschen Nation에서 신성 로마 제국 후신 자, 이 독일 민족 국가를 반드시 우리가 건설해야 되겠다. 이 얘기를 지금 피히테가 이제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무역 정책 이런 것도 완전히 다른 나라 힘을 빌리지 않고 그 독립적인 그런 그 무역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제 나라도 만들고 그와 같이 이제 자주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 국가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 징병제도 도입을 해야 되고 앞으로 그러면서 어떤 민족의 그 훈육 완전히 그 내셔널리즘에 기반한 그런 어떤 이런 국민 교육 이런 것들이 뒤따라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요한 고틀립 피히테가 이제 독일 국민들을 상대로 독일 민족을 상대로 이제 그 교육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전부 나폴레옹 치하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전부 벌어졌고 자, 이와 같이 정신무장을 한 다음에 이제 드디어 그 프로이센은 이제 그 나폴레옹 군대를 격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812년부터 15년 이 사이에 완전히 해방전쟁, 프라이언스크릭, 그 다음에 프라이하이츠크릭 하면서 자유전쟁이다. 해방전쟁은 이제 나폴레옹으로부터 해방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프라이하이츠크릭에서 마찬가지 이제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그런 전쟁이다 해서 1813년도에 그 당시에 프로이센이 이제 그 러시아하고 스웨덴, 오스트리아하고 동맹을 맺고 나폴레옹 군대를 라입치히에서 완전히 격파를 합니다. 격파를 하고 그 다음에 1815년 이후에 자 프랑스는 이제 완전히 이쪽 진영과 각을 세운다 그 말이죠. 예, 프로이센, 그 다음에 바이언, 위르템베르크, 바덴, 헤센, 담슈타트. 지금 이제 요 파란 색깔로 보여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독일 민족 그 당시에 그 국가들이었다. 봉건 제국 그 국가들이었는데 영주국이었는데 자 이와 같은 것들이 전부 이제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서서히 이제 뭉쳐가기 시작한다.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전부 프랑스하고 대결 구도를 보였다. 이제 그럴 거고. 그 다음에 1866년도에는 프로이센이 드디어 이제 오스트리아, 그 합스부르크 오스트리아를 이제 그 격파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성 로마 제국 이때 이미 다 끝났고,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민족국가, 이제 도이치스라이 제국, 독일 제국, 자, 이걸 이제 가기 위해서 한 발 한 발 이제 내린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1870년도 71년 이 사이에 이제 보불 전쟁, 프로이센하고 이제 프랑스하고 이제 최초로 이제 대규모 그 전쟁을 벌이는데 여기서 이제 프로이센이 그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그 스페인 그 왕위 계승 문제로 이제 프랑스와 프로이센 사이에서 이제 분쟁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 프랑스는 일방적으로 1870년도에 프로이센한테 전쟁 선포를 했습니다. 전쟁 선포를 했는데 이 전쟁에서 이제 프로이센은 남부에 있는 독일 그 봉건 그 영주국 4개, 그러니까 바이언, 위르템베르크, 바덴, 헤센, 담슈타트, 자 이와 같은 4개 나라들하고 같이 참전을 해서 프랑스와 붙어서 결국은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나폴레옹 3세 황제가 완전히 프로이센 왕한테 이제 포로가 되고 자, 그러면서 19만 군인이 사망하고 23에 부상을 했다. 엄청나게 많은 그 희생을 치르면서 어제 프랑스가 완전히 굴복을 했다. 그러면서 파리가 이제 함락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랑크푸르트 조약에 따라서 이 전쟁, 보불 전쟁에서는 이제 프로이센이 프랑스를, 이겼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871년도 1월 달에 이것은 이제 프랑스한테 대단히 그 굴욕적인 뭐 그런 얘기인데,
이 독일 황제 빌헬름 1세가 그 벨사유 그 궁전에서 그 독일 황제 선포식을 갖는다. 자,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와 같은 그 선포식을 갖는다. 이제 그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는 50억 그 전쟁 보상금 이것도 이제 그 배상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때 또 알자스 로렌 이거를 이제 독일 제국이 드디어 이제 뺏어간다 그 말입니다. 아까 루이 14세가 자 이것을 뺏어 왔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천년보니까 완전히 200년 뒤에 다시 알자스 로렌 이 지역은 이제 독일이 뺏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1차 대전 패할 때까지 이 알자스 로렌은 독일 땅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그 도이체 카이저라이 자 이거 독일 제국인데 181월 1일부터 출범했는데 이 사진에 본 이 사람이 비스마르크입니다. 오토 폰 비스마르크. 자, 이 사람이 이제 그 라이스 칸슬러 이 수상이고 그러면서 이 아까 보불 전쟁 때 이제 같이 그 동맹으로 참전했던 이 바이안, 웨르텐베르크, 바덴, 헤센, 담슈타트 이 네 개 그 봉건 영주 국가가 완전히 프로이센하고 이제 합치면서 이것이 이제 그 당시 이제 프로이센은 북독일 연방 노르도이체 분테인데 그러나 지금 이제 프로이센하고 합치면서 이것이 바로 이제 독일 제국이 되면서 이제 최초의 독일 국가가 민족 국가가 된 거다. 1871년도 1월 1일부로 이제 지구상에 이 독일 이 나라가 이제 정식으로 출범했다 그 말이죠. 이제 헌법 제정도 하고 그래서 독일 제국이 이제 했는데 이때부터 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이제 프랑스하고 그 독일 간의 그 세습적인 어떤 적대감, 그러니까 불구대천의 에르츠파인샤프트에서 완전히 불구대천의 그 원수지간,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그때까지 지속이 됐는데 결정적인 그런 어떤 자, 중세에서 계속 그 갈등이 있었지만 이거는 민족 간의 어떤 이런 서로 상대에 대한 안 좋은 편견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쌓아왔던 그런 거라면 이제 정식 국가가 되면서 이제 최초로 이제 서로 국가 간의 어떤 이런 그야말로 이 불구대천의 원수 이런 그 감정이 싹트기 시작된 거는 바로 이 독일 제국 그 보불 전쟁 패배 이후에 승리 이후에 이제 생기는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스마르크 이 사람은 이제 프랑스를 고립시키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 프랑스는 자 여기 대해서 큰 그 수치심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우리가 자 이거 보복을 해야 되겠다 독일에 대해서 자 이런 감정이 서서히 프랑스 그 국민들 사이에 이제 있었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빌헬름 2세는 이제 이 비스마르크를 해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 유럽 내 그 어떤 이런 동맹들이 이제 구축이 되는데 자 독일하고 오스트리아 5홍제국 그 다음 이탈리아 자 이렇게 이제 한 축이 되고 그 다음에 이 트리플 앵땅 돼서 자 프랑스 영국 러시아가 이제 또 한 축이 되고 자 이것이 이와 같은 두 개의 큰 세력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1차 세계대전에 이제 주체로 부상을 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 독일은 1900년부터 13년 사이 이제 프랑스하고 계속 해외 그 식민지 쟁탈전을 위해서 이제 각축을 벌였다. 특히 그 모로코 이 문제, 물론 프랑스한테로 넘어왔지만, 자, 이와 같은 식민지 쟁탈전에서도 두 나라는 이제 그 결을 달리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1차 세계대전 이 독일이 이제 일으켰는데, 이때도 그 프랑스하고 이제 많은 그 희생을 치르면서 이제 그 전쟁을 치렀고,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베사유 그 강화 조약을 맺게 되는데, 자, 여기에 따르면은 이제 영토도 양도하고, 이제 전쟁 배상금 이거 토해내야 되고, 전범들 인도하고, 그 다음에 이 독일군들 이 병력 감축하고, 10만으로 예컨대 감축하고, 뭐 이와 같은 그 다음에 뭐 징병제 전부 폐기하고 그 다음에 이 게네럴 슈타프 자 이런 거 게네럴 슈타프 제너럴 스텝 이런 그 국내에서 이런 제도도 전부 다 폐지하고 뭐 이와 같은 내용들이 이제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이제 독일 국민들이 엄청나게 이제 수치심을 느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불공평한
그런 그 이제 조약이다. 이렇게 이제 독일 국민들이 인식을 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독일은 자, 지금 현재 국토 손실을 무려 7분의 1을 뺏겼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오른쪽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요 이제 완전히 짙은 고동색 이런 것들은 좀 이건 이제 폴란드 쪽으로 뺏긴 거고 자 이쪽은 이제 프랑스 이제 벨기에 쪽으로 전부 뺏긴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완전히 점령을 당한 거 옅은 고동색은 이제 점령을 당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완전히 이제 비무장지대 뭐 이런 걸 전부 했다. 그러면서 7분의 1의 그 국토를 손실했고 영토를 손실했고 그 다음에 인구의 10%가 사라졌고 그러면 해외에 있던 식민지 이런 것들을 전부 뺏겼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이 또 이뤘던 것은 철광석의 그 매장량의 한 80%를 전부 뺏겼고 그러니까 무연탄 생산량의 28% 그리고 농경재 15% 자, 이런 것들을 전부 뺏기면서 독일의 그 경제로 완전히 약화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약화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 배상금. 자, 이거는 이제 이 프랑스나 뭐 이 승전국들이 전부 전쟁병에 대한 보상금이니까 이거 토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알자스 로렌이 이거 다시 이제 그 프랑스에 양도한다. 아까 보불정제인데 뺏었던 거. 이게 다시 이제 프랑스로 또 넘어간다. 그 말입니다. 이제 프랑스로.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대로 이제 포순하고 웨스트프로이센 자 이것이 이제 이쪽 지역인데 자 이쪽 지역인데 이거는 전부 이제 폴란드 쪽으로 넘어간다. 그리고 이 프랑스는 이제 루어 지방 지금 현재 완전히 여기가 저 석탄도 많이 났어 무연탄 그 생산 지역인데 매장 지역인데 이거를 이제 그 프랑스 군인이 전부 점령을 했다. 프랑스가 전쟁 배상금 명분으로 여기서 이제 전부 석탄을 캐가서 이제 본국으로 이제 반송하고 뭐 그랬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일부 점령을 했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이제 또 이 독일 국민들이 프랑스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레방시스무스에서 이 보복주의 언젠가 우리 너들한테 보복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름대로 또 독일 국민들 사이에서도 싹 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제 1925년도 이 베사이유 그 강화조약 체결 이후에 25년도 로카르노 조약이라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독일과 불란서 간의 어떤 이런 국경 지금 이제 1차 대전 베사이유 강화조약에서 전부 이제 규정하고 있는 여기 국경선 이런 것들은 전부 인정했다. 그러면서 비교적 이제 양국 관계가 조금은 완화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나 38년도 이제 뮌헨 컨퍼런스에서 프랑스하고 영국이 한편, 그다음에 독일하고 이탈리아 한편 여기서도 이제 서로 여전히 두 나라는 이제 각을 세우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2차 세계대전을 이제 그 치르게 되는데 2차 세계대전에서 이게 이제 완전히 이제 뭐 39년 9월 1일 날 이제 폴란드 치고 40년 5월 10일 날 그 프랑스 그 공격을 했는데 얼마 뭐 쳐들어가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아르데네토 진격을 했고 이미 이제 6월 14일 날 그 파리가 완전히 함락됐습니다. 함락되고 프랑스 북부 지금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자, 요 위에 요거 이제 북부 요거 완전히 점령된 지역입니다. 점령된 지역이고 요 밑에 거는 이제 그 미점령 지역이고 프랑스 북부가 완전히 점령됐다. 이게 파르시아네요. 그리고 그 위시 레짐에서 이제 완전히 이제 부땡 그 대통령 밑에 위시 레짐이 완전히 히틀러와 협력을 했고 프랑스가 그러면서 이제 드골은 이제 전쟁 나자마자 이제 영국으로 망명을 해서 그야말로 포스 프랑스의 슬리브르 해서 자유 프랑스 그 군대를 이제 영국에서 이제 전부 지휘를 하고 있을 거 들어오고 드골은 그러다 드골이 드디어 프랑스 땅을 이제 다시 고국 땅을 밟은 거는 1940년 6월 6일 날 노르만디 상륙작전 이 이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프랑스 군대는 전부 해외에서 싸우고 무슨 뭐 이게 저항 운동을 하고 자 이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본격적인 그 전투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 그렇기 때문에 전승 3개국 가운데 전승 4개국 가운데 이제 자 이게 지금 현재 이 프랑스를 빼고 이 세 나라가 전부 다 이게 프랑스를 전승국에 이게 포함시키는 문제가 있다. 최초에는 이렇게 전부 생각을 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왜
제대로 이제 피를 흘리지 않았다 그렇게 평가를 한 건데 그러나 45년도 2월도 얄타 회담 때 그 당시에 이제 전후 독일을 어떻게 관리할까 이 얄타 회담 때 이제 그 당시 처칠이 자, 미국은 이제 조만간 유럽으로부터 이 전쟁 끝나면 이제 철수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저 서진하는, 저 공산주의 하는 저 소련을 어떻게 우리가 혼자 커버하겠는가? 자, 본토에 있는 프랑스를 어떤 형태로든 그 승전국의 저 포함을 시켜야 되겠다. 자, 이와 같은 주장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그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얄타 회담에. 얄타 회담에 합의를 했는데, 그러나 이 베를린 선언에서 드디어 이제 미국과 영국 그 점령 지역으로 나눴는데 사실은 이게 45년 8월 2일 날 그 포츠담 협정에서 이제 점령 승전국들의 그 점령 구역을 전부 나눴는데 여기에는 이제 그 프랑스가 없었다 이 말. 점성국 저희 점령 구역 그 확보가 어려웠다 그 말. 불가능했다 그 말이죠. 그러나 베를린 선언에서 45년 6월 5일 날 그 베를린 선언에서 야 그러면 너들 영국 땅에서 조금 미국 땅에서 조금 너들이 알아서 이제 프랑스한테 줘라 이렇게 이제 전부 합의를 하고 그래서 이제 프랑스가 이제 전승국 신분이 됐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독일과 그 프랑스 국경은 이제 448km에 들어간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지금까지 이제 제가 드린 지금 과거사를 쭉 이제 얘기를 한 그 배경은 이처럼 이제 세계 큰 전쟁, 보불전쟁, 1870-71년 보불전쟁,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또 그 전에 중세 때 싸웠던 어떤 민족 간의 이런 갈등과 어떤 적대감정,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두 나라 간에 이렇게 와 있었는데, 어떻게 이것이 2차 대전 이후에 이런 것들이 서서히 이제 희석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1963년도 1월 22일 날 자, 프랑스 대통령 그 엘리제 궁에서 엘리제 조약, 엘리제 협정을 체결했냐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자, 이와 같이 그야말로 역사적으로 그야말로 갈등을 겪고 적대 관계를 이룬 두 나라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영토 분쟁 지금 현재 알자스 로렌 지방도 있고 그 잘란트에서 이쪽도 있습니다. 자, 이것도 완전히 계속 같이 붙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자, 무려 역사적으로 4번에 걸쳐서 이제 정치적인 통제권, 이 땅에 대한 정치의 통제권 이런 것들이 프랑스로 갔다가 독일로 갔다가 프랑스 독일 갔다가 이렇게 지금 계속 해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제대로 잘 해결이 됐기 때문에 1963년도 1월 22일 날 그 엘리제 협정을 체결할 수 있었다. 그 지금 현재 많은 학자들이 자 이제 드디어 때는 왔다. 한일 간에도 우리가 이제 그 한국과 일본의 어떤 이런 제2의 엘리제와 같은 그런 그 협정이나 조약을 체결할 때가 왔다. 이렇게 아까 일본 그 여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 그와 같은 뭐 주장을 하는데 그 전제 조건이 이 독일과 프랑스 경우를 통해 볼 때 그 전제 조건이 이와 같은 그 오랜 시간 그 갈등을 빚던 영토 문제 이런 것들이 나이스하게 전부 클리어가 됐다. 자, 이런 얘기를 이제 다음 영상에서 이제 하면서 엘리제 그 조약이 어떻게 어떤 배경에서 이제 출발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엘리제 조약의 그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고 그러면서 63년도 1월 20일 이후에 지금까지 양국 간에 이제 전 분야에서 지금 교류 협력이 활성화가 되고 있고 계속 이제 확대가 되고 있고 자 그러면서 완전히 유럽 통합의 그 이제 중심 역할을 하고 있고 두 나라가 그러면서 이 세계 정치적으로 큰 또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금 현재 확산시키고 이거를 수호하기 위해서 두 나라가 지금 이제 최근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볼 때도 그렇고 자 이와 같은 노력하는 그런 나라로 어떻게 발전을 했는가 이런 얘기들을 이제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한일 간에 물론 지금 현재 자 우리 북쪽으로 예컨대 러시아는 여전히 그 제국주의 성향을 못 버리고 있고 지금 현재 푸틴의 그 통치를 통해서 볼 때
그다음에 중국은 여전히 그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있고 북한도 마찬가지고 이 북방 3개국은 전부 다 동서 냉전 때도 우리의 어떤 대척 관계에 서 있었는데 지금도 이제 완전히 전부 세 나라가 다 핵무장을 한 상태에서 우리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그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 그 대항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한국과 일본이 중심이 돼서 지금 현재 요 어떤 이런 얼라이언스를 뭐 90년 초부터 쿼지 얼라이언스 준동맹이다 이런 말을 했지만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일 때가 됐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 다음에 기시다 이 총리 자, 이 저 두 체제 두 정권 그 출범 이래로 자, 이와 같은 것들이 좀 더 구체화되겠다 그러는데 이제 시기적으로는 그와 같은 그 태제에 대해서 전부 동감을 하는데 과연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그 이제 그 걸림돌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서 예 독도 문제도 짚고 예 근데 그 외에 다른 문제 지금 현재 우리 한국 내 어떤 이 반일 감정 이거를 어떻게 그 추스릴 거냐? 여태까지 좌파 정권이 이제 완전히 이 반일 감정을 그냥 그대로 강화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 사이에 특히 젊은 층들을 상대로 이제 이와 같은 그 반일 감정의 그 골이 깊은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 이런 것 관련해서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일문제연구소 소장 김동명 예비역 대령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저는 이제 그 큰 주제가 이 독일과 프랑스가 맺었던 엘리제 협정. 자, 이것이 이제 어떤 내용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 한국과 그 일본 관계에 어떤 시사점을 줄 것인가, 뭐 이런 큰 주제로 지금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자, 첫 번째 영상에서는 이제 독일과 프랑스가 과거에 어떤 그 갈등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가 여기에 대해서 전부 이제 제 1부에서 소개를 드렸고 오늘은 이어서 이제 엘리제 협정 그 체결 배경과 앞으로 이 내용 그 다음에 이 체결 이후에 독일과 프랑스가 어떻게 그 진전을 이어오고 있는지 자 이런 얘기들을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한일 관계 복잡하게 얽혀 있는 우리 한일 관계에서 어떤 그 시사점을 줄 것인지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협정 체결 이후에 이제 독일, 프랑스 그 관계 한일과 전 시사점. 자, 이거고. 그래서 큰 목차는 지난 영상에서 이제 독일, 프랑스 그 과거사, 갈등사 이거를 소개 드렸고, 네, 오늘은 이제 엘리제 협정과 그 이후에 이제 독일과 프랑스 관계, 그 다음에 한일 관계에 미친 시사점 이런 것들 말씀드리겠다는 얘기를 하고, 자, 그래서 또 이제 분야별로 교류 협력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지 이런 것도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고 이제 한일 관계 주는 시사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엘리제 그 협정 그 체결 배경에 관해서 살펴보면은 자 2차 대전 종식 이후에 양국은 계속 그 화해를 적극 추진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상 독일은 적이 아니었습니다.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계속 적대국으로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2차 대전 종식 이후 이제 프랑스 적은 소련이다. 그렇게 얘기돼 있고, 그래서 프랑스가 우려하는 거는 독일이 만약 그 소련이 계속 공산주의 이 소련이 서진을 하는데, 이 소련의 영향권 밑으로 편입되는 것을 이제 크게 우려를 했다.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가 희망하는 거는 자 이제 어떤 형태로 유럽 내에서 독일하고 너하고 나하고 지금 이제 유럽의 어떤 이런 질서를 주도하자 이렇게 지금 컨셉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지나치게 미국이 여기에 영향을 끼치거나 아니면 섬나라 영국이 여기 와서 뭐 큰 목소리를 내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거부반을 갖고 있었던 게 바로 드골 대통령이었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화해를 하되 유럽의 어떤 중심축이 되자 그러면서 유럽 통합을 견인하자 이런 것들이 이제 프랑스의 컨셉이었다.
반면에 독일도 이제 여전히 그 소련 공산주의 서진 이거는 이제 그 불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우리가 함께 저 서로 대응을 하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아데나워 수상도 이제 그런 그 컨셉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면서 프랑스와 함께 이 또 유럽을 하나로 저 통합을 하자 이런 거에 대한 그 이제 철학도 이제 그 아데나우는 갖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유럽은 이제 새로운 그 여태까지 양차 대전이 전부 이 유럽 땅에서 있었는데 이와 같은 그 아주 흑역사를 지금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는 뭔가 하나로 통합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서구 통합인데 그러면서 52년도에 이제 석탄 철강 공동체, 그다음에 57년도에 원자력 공동체, 그리고 58년도에 이제 이 C 유럽 경제 공동체 이런 것들이 이미 그 출범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두 정상은 지금 현재 양차 대전, 1차 대전, 2차 대전도 전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우리 둘이 하여튼 이 뭉쳐서 이제 전부 적대감을 이제 해소하자 이런 것에 대한 큰 그 컨센서스가 있었다. 이제 그럴 거고 그 다음에 이 63년도 1월 22일 날 엘리제 협정이 체결이 됐는데 그러나 62년도 1년 전에 양 정상은 이제 각국 그 상대국을 방문해서 특히 그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이 통합, 화해, 이 적대감 해소 이런 것들을 계속 그 강조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샤르드골 같은 경우에 이제 독일을 서독을 방문해서 뭐 루드비스부르크 여기도 방문을 했고 그다음에 뭐 함부르크도 갔고 뮌헨도 갔고 여러 군데 돌면서 이제 젊은이들과 소통하면서 자, 우리가 더 이상 적이 아니다 이런 걸 강조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콘라드 아데나워도 이제 프랑스에 가서 이제 젊은이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62년도 7월 8일 날은 이제 두 그 정상이 이제 랭스 그 대성당에서 함께 그 미사도 드렸다. 자, 엘리제 협정을 이거 63년 1월 22일 날 이제 체결을 했는데 이걸 이제 엘리제 궁전에서 했다. 이 엘리제 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프랑스 대통령이 있는 집무실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드골과 아데나워가 만났다. 정식 명칭은 엘리제 트리티 정식 명칭은 이제 독일과 프랑스의 그 협력 관련된 그 양국의 그 조약 뭐 이제 협정이다. 이렇게 이제 돼 있고 그리고 64년 5월 달에는 조약 전문을 조금 보강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은 미국과 영국, 나토 이 관계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 이제 포함을 시켰는데 그 이면에는 지금 현재 이 드골 자체가 사실은 이 최초 그 전문 쓸 때 앞으로 너하고 나하고 독일하고 우리 프랑스가 이제 주축이 되자 그러고 하고 가급적 아까 얘기대로 어떤 형태는 미국의 영향력 그 다음에 영국의 영향 이런 것들을 축소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서독 같은 경우에는 자 미국도 중요하고 영국도 중요하고 나토도 더더군다나 더 중요하고 뭐 이런 컨셉을 포함시켜야 되겠다 해서 전문의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추가로 했고 그 다음에 이 가장 그 중요한 것은 엘리제 협정에 따라서 양국 그 청년 사무국 이런 것들을 그 이런 것을 이제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각종 프로그램을 여기서 이제 개발해서 청소년들의 그 아주 그 어떤 이런 의식, 양국 그 화해 뭐 이런 정신 이런 것들을 계속 북돋아 주려고 노력을 했다. 그래서 엘리제 협정의 그 주요 컨셉을 보면은 우선 세 가지인데 양국 정치인들 그러니까 정상 포함해서 뭐 장관급이나 뭐 이런 양국 정치인들이 정기적으로 회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명시화했고 그 다음에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이제 합의가 필요하다. 특히 국방 분야도 포함해가지고 자 이런 것도 했고 그 다음에 양 국민을 어떻게 하나로 묶을 건지 그 다음에 여기에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청년들의 어떤 이런 단합이다. 뭐 이래서 청년들을 어떻게 양국 청년들을 하나로 묶을 건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컨셉이고 여기에 따라서 정치인 강력의 회동을 이제 완전히 그 주기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명시화를 했는데 자, 이 대통령 이 수상은 연 2회 최소한 1년에 2번은 만나야 되고 그다음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 연 4회 만나고 그다음 외교 관리 이런 사람들은 이제 매달 서로 그 상호
수도를 방문해서 교대로 만난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고, 그러면서 당면 현안을 조율하고, 두 번째는 이제 국방 분야 조율을 위해서 당국 간의 정기적 회의를 개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장관하고 그 육군총장 최소 1년에 4번은 만나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국방 정책뿐만 아니고, 이제 그 방산 분야에서도 긴밀하게 협력하자. 그러니까 양국의 그 엔지니어나 뭐 브레인들이 전부 모여서 이제 같이 그 어떤 리서치도 하고 그러면서 국방인사의 상호교류 이런 것들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교육도 강화하고 이 청소년 분야 협력을 강화하자.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이제 유스 오피스 청년 사무국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제 약 800만 명의 양국 젊은이들이 서로 이제 교류를 했고 그 다음에 약 한 30만 개의 교환 프로그램이 있었다. 그래서 이 청소년들이 특히 그 이제 그 여행도 이제 서로 상호 그 여행도 하고 그 다음에 어학 연수도 한다. 그리고 이제 각 나라별로 상대 국어 그 과목을 전부 교과 과정으로 전부 묶어서 예컨대 독일 같으면 이제 불어를 배우게 하고 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이제 독일어 수업을 거의 이제 그 의무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그런 조치들을 전부하고 이제 도시 간에도 파트너십을 이제 계속 이어나왔다. 자, 지금부터는 협정 체결 이후에 그 양국이 어떤 그 관계로 계속 발전해 왔는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최초 60년대 아데나우하고 드골 있을 때는 뭐 말할 필요도 없다. 대단히 협력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그 양국 그 협력 관계에서는 이제 프랑스가 리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서독이 팔로잉 하는 막 그런 성격을 띄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완전히 2차 대전 이후에 뭐 독일은, 이게 뭐 사실은 이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그 제약이 많았고 그런 상황인데, 반면에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승전국이다. 빅4 가운데 이제 하나가 프랑스고 그 다음에 유엔 안전보상이사회 상임이사국이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1960년도에 핵실험을 했고 그러면서 핵보유국이고 그 다음에 이 불어권을 이제 불어권 이 아프리카 내 불어권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외교 정책적인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프랑스가 리딩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러나 서독은 이제 68년도에 처음으로 프랑스하고 그 견주어서 이제 경제력을 추월을 했다. 그렇게 하고 서독의 마르크가 대단히 안정화돼 있고 그러면서 일정 부분 외교 정책 분야에서 이제 서독의 목소리를 키우기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협력 분야는 아까 얘기대로 이제 교육하고 그 청소년 교육 분야에 이제 국한이 돼 있었다. 그러니까 쉬운 거부터 풀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거고 그 다음에 이 드골은 69년까지 대통령을 한 반면에 그런 아데나우는 63년도 이제 관두고 그 다음에 뒤를 이어받은 그 수상이 서독에서는 이제 에아하트 66년까지 그 다음에 이어서 게어 키싱어 그 다음에 69년까지 이 두 명의 서독의 수상이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아데나워 수상할 때보다 이 드골 입장에서 이 두 사람하고 관계에서는 좀 비교적 그래도 덜 그 우호적이었다, 덜 협력적이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weniger freundschaftlich 해서 자, 이 사진을 찾다 보니까 지금 대단히 이 사진이 이 모든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뚱뚱한 분이 이제 에아하트 그 수상이고 그래서 지금 못마땅한 눈으로 좀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이제 드골이고,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뭐 그 표정이 역력히 이제 묻어나는데 도대체 그럼 왜 그 덜 협력적인가? 자, 이 얘기를 할 때 이 독일의 두 수상은 이제 드골의 입장, 아까 얘기대로 자, 미국 영향력 줄이자, 영국 영향력 줄이자. 그 다음에 이 나토, 이거 좀 흐느르, 중심으로 이 유럽 안보가 가는 거, 이거 대단히 못마땅하다. 이런 입장인데, 서독의 두 수상, 에하다, 키싱어는 절대로 그렇지 않았다. 이제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불협화음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이 드골이 나토에 대해서 이제 약간의 안 좋은 그런 기분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나토 군사 조직에서 이제 60년 3월 달에 이 프랑스가 탈퇴를 합니다. 탈퇴를 하는데,
요 탈퇴 과정을 이제 간략하게 여러분 소개를 하면은 사실은 이 나토에는 이 정치 조직도 있고 군사 조직도 있는데 나토에서 완전 탈퇴가 아니고 정치 조직에는 프랑스가 남아 있고 그러나 군사 조직에서는 여러모로 지금 현재 미국이 뭐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도대체가 이건 마음에 안 든다 해서 66년대에 탈퇴했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탈퇴한 게 아니고 이미 이게 기분이 안 좋다 하는 거는 이제 59년부터 이제 계속 노골적으로 묻어놨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지금 이제 카리카처 여기서 보면은 저 조그마한 드골이 예컨대 이제 60년도에 그 핵실험 한 다음부터 완전히 저렇게 이제 큰 그 사람이 돼서 이제 뭐 완전히 우리가 이제 홀로서기도 가능하다 뭐 이러면서 유럽 내는 우리 프랑스가 그 리딩한다 뭐 이런 거를 이제 계속 보여주려고 이제 노력한다 그런 얘기죠. 59년 3월 달에 드골은 이제 그 당시에 그 나토 저 군사 지휘부에서 근데 이제 지중해 그 함대를 프랑스 지중해 함대를 이제 철수시킵니다. 그리고 미국의 그 전쟁 수행 개념. 자, 이게 나토 남부전선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필요하다면 핵무기도 쏘고 필요하다면 뭐 핵무기도 쓰고 재래무기 뭐 이렇게 둘 다 쓰겠다 얘기를 하는데 이 사실은 나토의 남부 지역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프랑스를 이제 의미하는 건데 우리 승인 없이 우리 땅에서 예컨대 핵무기를 쓴다? 이거 이제 드골은 그 납득을 못 하는 거죠. 여기다 반대를 하고, 그 다음에 프랑스에 배비돼 있던 미국의 핵무기 전부 철수하라. 자, 이제 그래서, 59년도에 전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프랑스 본토로부터 뺐고, 그 다음에 60년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서독에 지금 이제 프랑스 군대가 배비돼 있는데, 이거를 라인강 후방으로 전부 빼겠다. 자, 이런 또 얘기를 했다가, 나토가 여기 대해서 또 거부를 하고, 자, 그러면서 또 이제 그 다음 달에는 60년도에 이제 프랑스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토 그 지휘 체계 여기에 우리 프랑스 장군들도 지금 현재 관여할 수 있도록 지휘 체계 이런 거 개편을 하자.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미국과 서독이 반대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이제 비위가 계속 상해간다. 이게 드골이. 그러면서 이제 드골은 야, 이게 같이 무슨 뭐 유럽의 방공망을 그 구축하고 뭐 같이 방어를 하자. 이거 우리 못하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61년도에 그 알제리에서 그 내전이 있었는데, 자, 이거를 진압하기 위해서 프랑스 군대를 파견을 했고, 그러나 이 프랑스 파견된 군대가 이제 돌아오는 과정에서, 자, 복귀하는 과정에서 나토로 이제 집어넣지랑, 나토의 그 프랑스 지휘관 예하로 이제 전부 보냈다. 그 얘기고, 그러면서 이제 드골은 62년도에, 자, 이제 프랑스 그 국방 개념은,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전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자, 우리 프랑스다. 우리의 군사력은 우리 프랑스의 그 국방을 위해서 써야 된다. 이런 것들이 우리 이제 완전히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고. 그러면서 여차해서 이제 만약에 이 프랑스 국방을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다 하면은 언제든지 나토에 나가 있는 우리 애들을 전부 뽑아도 된다. 이런 권한을 이제 국방장관에다가 전부 부여를 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자, 이제 드골이 62년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나토 이 전투하고 뭐 이런 것들 가만 보니까 우리는 전혀 관심이 없다. 이제 그런 얘기. 그래서 이 앞으로 프랑스는 예컨대 자, 미국이 그 다음에 미국이나 유럽에 그 부과된 무슨 뭐 그런 그 전략, 억제 전략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책임 그런 거는 우리가 함께 못 지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드골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코나트 아데나우 수상한테도 앞으로 우리는 2개 사단만 나토를 위해서 쓰겠다 뭐 그런 얘기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갈수록 64년도에는 이제 나토 해군에서 지금 이 프랑스 해군을 전부 철수시켰고 그다음 최종적으로 60년도 3월 달에 나토 군사조직에서 우리는 탈퇴이다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이 프랑스 영토 내에 있던 모든 나토 기지 그 다음에 나토 사령관 그 당시에 파리 있었는데 이게 전부 빼라 해가지고 이제 벨기에로 딱 간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나토 군사조직에서 빠졌다가 2009년도에 다시 이제 나토 군사조직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프랑스가. 지금은 이제 현재 이쪽 저쪽 정치조직 군사조직에 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70년대 초반에 그 이제 엘리자베트 체결 이후에 독일과 프랑스 그 관계를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서독의 수장이 이제 빌리 브란, 그 오스폴리티카는 그런 거고, 이제 저쪽은 뽕피두. 비교적 그 관계가 이제 좋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구주 공동체 그 공동체 이 수용하는 것 그런 것들을 이제 양국이 전부 결정을 했고 그다음에 빌리 브란트의 오스폴리틱 자체 컨셉 자체는 자 저 못 사는 동독 우리가 끌어안자 그리고 어려운 그 동구도 우리가 좀 도와주자 뭐 소련하고도 좀 관계를 잘하자 뭐 이런 거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 프랑스는 이러한 그 서독의 어떤 이런 외교적인 움직임 여기에 대해서 좀 못마땅했다 하면서 이제 모든 그 정세가 세력균형 이런 것들이 이제 서독한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전개가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뽕피두가 약간 수세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 70년대 후반 가면은 이제 지스카 데스탱 프랑스에 그 다음 이쪽은 헬무 슈미트 양국 관계가 정상이 됐다 이제 그러나 양국의 그 균형의 추는 여전히 그 서독 쪽에 많이 쏠려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본격적으로 유럽 통합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 그러니까 단일 통화 체제를 구축하고 여기다 비는마크 저 단일 그 시장을 그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유럽 의회에 이제 어떤 선거제도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도 이제 긴밀하게 두 정상은 협의를 하고 그 해결책을 이제 내놨다 그런 얘기. 그다음에 이 여태까지 이 가장 그래도 양국 간의 그 협력이 잘 됐던 것이 결정적인 그런 성과를 도출했던 그런 것이 바로 이제 그 프랑스의 그 프랑스와 미테랑 대통령, 그 다음에 이 독일의 헬무트 콜 수상, 이 기간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980년 초부터 이제 90년 약 한 14~15년간 양국의 그 협력은 그야말로 기가 막혔다.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대단히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 기간 중에 이제 동서냉전이 종식이 되고 또 이 기간 중에 독일의 그 통일이 그 이루어지고 이런 과정에서 전신 사개국 하나인 이제 프랑스의 도움도 대단히 필요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유럽 통합 이런 얘기도 하면서 두 정상 간의 아주 협력이 대단히 긴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최초의 84년도에 두 정상은 이제 베댕 그 전장터를 이제 방문하는데 이거는 1916년도 1차 세계대전 때 그 당시에 이제 독일은 50개 사단, 그 다음에 프랑스는 75개 사단에서 근 10개월 가까이 여기서 전투를 벌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사상자도 35만, 39만 이렇게 많았고 자 여기에 이제 상징적으로 두 정상이 나타나서 이제 계속 그 추모식을 하면서 더 이상 이제 독일과 그 프랑스 간에는 이와 같은 이제 역사적 악몽이 되풀이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전 세계를 향해서 이제 과시한 뭐 그런 그 이벤트였다 하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유럽 통합을 해서 단일 유럽법이라는 거 이제 정부 통과를 시켰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단일 시장 그 다음에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통해서 앞으로 이 구주연합 이 유로피언 유니온 이런 걸 창립하자 이런 거를 이제 전부 다 합의를 했다 그 말이죠. 그 외에도 이제 이 공동 외교 정책 안보 정책 국방정책 이런 거는 전부 우리 두 나라는 한 목소리를 낸다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공동 외교안보 정책 만사면 아우스에서 폴리틱해서 자 이게 공동 외교안보 정책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둘이 다 똑같이 낸다 그렇게 하고 또 안보방위위원회도 만들고 그 다음에 재정위원회 이런 것도 창설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80년대 그 유럽 통합의 4인방 자 이렇게 하면 프랑스의 2명, 독일의 2명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서독의 2명. 그러니까 프랑스는 미테랑 그 대통령하고 그 다음에 EU 공동체, 유럽 공동체 그 집행위원장이었던 작 들러. 자, 이 사람이 이제 또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독일 측에서는 콜 수상과 한스 디트리히 겐샤 이 외무부 장관이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정상은 이제 엘리제 협정을 추가해서 두 개의 의정서를 이제 체결을 했고, 이제 경제 분야, 이제 환경 분야, 그 다음에 방위 안보 그 협의회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특이한 방법은 89년도에 이제 독불 여단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유로 군단도 만들었다. 이 두 나라 주축으로. 이 독불 여단이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대로 66년도에 이제 프랑스가 나토 군사동맹에서 탈퇴를 했기 때문에 이 독일과 프랑스 간의 군사 공조 이런 것들이 그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 여단을 창설함으로써 이제 양국 군사 협력 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구축됐다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 유로 군단은 EU 틀 내에서 두 나라가 이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독일 통일 과정, 그러니까 89년도 그 당시에 완전히 동구권이 이제 무너지고, 그러면서 전부 민주화되고, 그러면서 동독도 드디어 흔들리고, 89년 11월 9일 날 이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그 여름에 엄청나게 많은 동독 주민들이 이제 서독으로 엑소더스를 감행하고, 뭐 이와 같은 그야말로 정말 이 대변혁이 일어나는 정치적 대변혁이 일어나는 그런 그 기간 중에 두 정상은 아주 굉장히 긴밀하게 서로 협력하면서 의사 조율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연 10회 이상 89년도에 만났다. 그리고 한스 디트리히 겐슈아하고 드마 그 프랑스 그 외무장관은 수시로 저녁 식사를 위해서 서로 방문하면서 계속 그 외교 현안들을 전부 조율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0년 11월 달에는 이제 독일하고 프랑스가 이제 정기 그 정부 회의를 개최했다. 이제 그 정부 차원에서 이제 정부 회의를 개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동구 상황, 근데 이제 소련 상황, 그 다음에 이 동독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코론 미테랑한테 자 빨리 우리가 EU 통합을 가야 된다. 자 이렇게 이제 전부 강조하는 그런 서한도 89년도에 보냈다. 그러면서 일체 그 이제 독일 통일 문제 이런 거는 이제 그 센시티브하기 때문에 전선 4개국의 어떤 이런 저 권한 하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심기를 이제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이 코론 이 통일 문제는 일체 언급을 안 하고, 자, 이 미테랑의 입맛에 맞는 얘기가 이제 유럽 통합이기 때문에 통합 얘기를 주로 했다. 이제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미테랑은 그 이제 부시 대통령한테 이제 그 서한을 보내면서, 자, 전반적으로 이제 유럽의 그 이 안보 현황,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다. 이제 그런 얘기. 그러니까 동독에는 이제 보니까 흔들리는데 이 민주주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지금 현재 이 유럽 스테이트스코 이거 전부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련을 지나치게 그 자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EC 강화, 이 유럽 공동체 이 강화가 중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또 부시한테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프랑스, 서독, 미국 하면서 이 자유진영을 이끄는 이제 큰 그 세계 축이, 자, 유럽에서 지금 이제 어떤 우리가 시각을 가지면서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거의 실시간대에 이제 조율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화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유럽 통합이 필요하고, 그 틀 속에서 이제 독일 통일도 필요하고, 그런 얘기를 이제 단계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콜도 이런 그 정서를 알기 때문에, 자, 이제 독일 무슨 뭐 이 통일 문제도 뭐 이제 가시화가 자꾸 되니까, 그 다음에 이 유럽 통일, 자, 이 통합, 이런 것들이 서로 동시에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이 콜은 계속 강조를 하고, 그러면서 이 완전히 이 통일된 독일, 이거는 반드시 자유롭고 이 통일된 유럽 전체 이 틀 속에서 가능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계속 일관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테랑은 이제 서서히 이제 독일 통일도 이제 거론을 하면서, 그러나, 반드시 이 러시아의 그 입장도 악화시키면 안 된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자존심 이런 것들도 이제 소련의 자존심 이런 것들도 전부, 고려를 해야 된다. 그 당시 이제 소련이니까 소련의 그 자존심을 건드리면 안 된다. 계속 궁지로 몰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미테랑은 균형 감각 있게 이제 전부 얘기를 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90년 1월 달에 코론의 미테랑으로부터 야, 너들 통일해도 되겠다. 우리 통일 지지한다. 이런 거 확답을 받았고, 자, 그러면서 아까 얘기대로 자, EU 내에서, EC 내에서 이제 우리가 통일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요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얘기는 이제 콘라드 아데나워가 옛날에 수상 때 한 얘기인데, 자, 독일 문제는 통일이란 표현 안 하고 이제 통일이란 얘기죠. 독일 문제는 전적으로 유럽의 어떤 이런 지붕 밑에서 해결 가능하다. 그러니까 완전히 유럽의 큰 틀 속에서 독일 문제가 전부 얽혀 있기 때문에 이 실타래는 반드시 유럽 통합이나 뭐 이런 그 차원에서 이제 전부 조율되고 해결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콘라드 아데나워가 이미 자, 이 50년대에 이런 얘기를 했다. 이제 그런 얘기. 그러면서 지금 현재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자, EU 통합, 구조 공동체 이걸 좀 더 확대하는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는, 자, 지금 현재 동구권이 흔들리고 있는데, 저 동구권을 완전히 민주화를 시켜야 우리 체제가, 이 서방 체제가 더 공고해진다. 이런 데 대해서 이제 미테랑하고 서로 컨셉을 맞춰 나갔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독일 통일 시켜달라 애원하는 이런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자, 큰 틀에서, 유럽 큰 틀에서, 자, 이와 같이 이제 여러 가지 그 포석을 전부 해 나갔다. 이제 콜이. 그러면서 이제 콜하고 미테랑은 드디어 1월 10일 날, 자, 이 유럽 통합 내에서 이제 독일 통일 문제, 그 다음에 이 유럽 통합 내에서 예컨대 동구의 그 개혁 뭐 이런 것들이 전부 가능하면서 예컨대 이제 유럽의 그 분단, 동서냉전 갈등 이거를 해결을 해야 독일 통일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이제 미테랑은 한 거죠. 그러니까 동서냉전이 종식이 돼야 독일 통일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이제 코를 이어받은 사람이 이제 슈레더 수상이고, 그 다음에 미테랑 다음에 이제 쉬락이 등장했다. 이 두 사람도 완전히 이제 그 죽이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둘 다 전부 다 이 뭐 사회적 뭐 이제 약간 이제 스펙트럼 좌측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40주년 때는 2003년도에는 1월 22일을 독일과 프랑스 해다. 이렇게 또 이제 프란츠 슈탁 이거를 이제 지정을 했고, 자, 그러면서 이제 슈레더가 최초로 99년도에 프랑스 국회에서 이제 연설을 했고, 그 다음에 두 정부 간의 비공식 회담, 이런 것들도 이제 6주에서 8주마다 이제 개최를 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유럽 통합 관련해서 현안 문제들을 전부 해결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정책 협력 강화를 위해서 양국 정부는 이제 정기적으로 2회씩 이제 합동 국무회의를 개최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양국 정상 이외에 이제 각국에서 약 20명의 그 장관들을 전부 끌고 상호 이제 수도를 방문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외교안보 국방 경제 뭐 모든 분야에 관련해서 전부 협력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캐비넷 그 멤버들을 전부 끌고 한 번은 파리 갔다가 한 번은 근데 베를린으로 왔다가 본 베를린 이걸 왔다 갔다 한다. 그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양국 정부는 또 이제 외교부 내에 특별 차관을 둔다. 그러니까 순수 독일과 프랑스와 독일을 위한 그런 특별 차관을 둔다. 이제 그런 얘기. 또 그 특명장관 이것이 독일에 결정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유럽 문제 담당 차관, 자, 이걸 둬서 전적으로 독일 문제하고 이 프랑스 문제를 다루도록, 자, 이렇게 전부 조치를 했다. 그리고 이 두 정상 미국의 그 당시 2003년 이락 정책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하면서 우리는 파병 안 한다. 자, 이렇게 전부 조율을 했다. 이제 그 말이죠. 자, 그러면서 양국 그 합동 국무회의 아까 이제 뭐 전부 다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한다는데 이렇게 지금 현재 전부 왔다 갔다 했다. 이제 그런 얘기. 자, 그러면서 왔다 갔다 했고, 그러나 1년에 두 번씩 하던 거를 2013년부터는 1년에 한 번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기간에는 이제 비디오 컨퍼런스를 했다. 이렇게 우리가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어받은 그 정상들이 이제 독일에서는 앙겔라 메르켈, 그 다음에 저쪽은 이제 사르코지, 그 다음에 이 앙겔라 메르켈이 16년 동안 수상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그 파트너가 프랑스에서는 3번이나 바뀌었다. 사르코지, 그 다음에 올랑 대통령, 지금 마크롱까지 자 이렇게 했는데 전부 다 관계가 좋았다. 이렇게 이 앙겔라 메르켈 있을 때 이 프랑스 관계는 아주 좋았다. 그리고 긴밀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 캐비넷을 이끌고 왔다 갔다 했다 하는데, 자, 이 앙겔라 메르켈은 2019년부터 이제 의회 차원에서 회의체도 만들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씩 개최를 하는데 양국의 그 국회의원 50명씩 전부 이제 구성을 해서 자, 이쪽 저쪽 상호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유럽 차원에서 그 현안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조율을 해서 이거를 그 EU에다가 전부 입력을 시키면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이제 전부 제시를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사르코지 후임이 이제 올랑 대통령인데 여전히 좋았다. 그러면서 2013년도가 엘리제 협정 50주년 되는 날인데
그때 이제 양국 의원들이 상호의회를 참석을 하고 그 다음에 강요회의는 1회로 아까 축소를 했다. 말씀드린 대로 연 2회에서 1회로 축소를 했고 그 다음에 또 프란치스 혹슐레에서 양국 이 대학을 이제 만들었다. 이제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마크롱 대통령하고 2017년부터 마크롱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 여전히 긴밀하다. 그러면서 이 엘리제 협정이 이제 세컨드 엘리제 협정이 이제 아흔 협정인데 자, 여기 이제 보충협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 마크로 아이디어로 해서 완전히 정치, 경제, 저 환경 뭐 이런 관련해서 이제 주요 과제 21세기 이런 걸 전부 추출해서 여기 공동의 해법을 전부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는 이제 독일에서는 숄츠고 저쪽에서는 에마누엘 마크론인데 이 두 정상 간에는 약간의 그 불협함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건 전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양 진영이 이제 아까 미묘한 그런 그 스탠스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예, 근데 마크롱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몇 차례 걸쳐서 이제 독일을 비판하냐 하면은 야, 숄츠 얘는 저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해서 지나치게 이 결정이 늦다 이제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전차 지원 빨리 주면 되는데 안 주고 계속 뜸들이다가 뭐 이 주고 하고 그 다음에 타우루스 이 지대공 미사일자 이거 완전히 지대지 미사일 이 타우루스 이거 완전히 공격형 이 저 미사일 이거 왜 아직도 안 주냐 이런 걸 이제 비판을 하고 그러나 우리는 지금 현재 캐사, 이 곡사포, 스카프 순항 미사일 이런 것 전부 준다, 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 지상군 그 파병 관련해서는 이제 전혀 배제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계속 러시아에 대해서 푸틴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압박하는 뭐 그런 거를 지금 현재 보여줘야 되는데 자 우리 프랑스 입장에서 볼 때 이 독일의 입장은 좀 여기서 미흡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둘러서 그렇게 이제 지적을 하고 있고 그러나 숄츠는 자 우크라이나를 우리는 지금 충분히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은 충분히 지원을 안 하는 건 너희들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자 돈으로 따지면 우리가 177억 유로를 지금 벌써 줬는데 너희들은 고작 그 38억 그 유로에 달한다. 그리고 지상군 파병 이건 절대 반대다 이제 그런 얘기를 숄츠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숄츠 얘기는 옛날에 유럽 정상들이 전부 다 합의하지 않았느냐 keine Boden Truppen 지상군 절대 안 보낸다. keine Soldaten auf Ukraine Boden gegeben wird 해서 지금 현재 이 나토 차원에서 EU 차원에서 이 병사 절대로 안 보낸다. 이런 것들이 이미 유럽 그 EU 정상에서 전부 다 나토 정상에서 전부 다 합의를 했는데 뭔 소리냐 너는 지금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서로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다르다 그런 얘기고 그래서 지금 일반적인 평가는 이 두 정상 있을 때 독일과 프랑스의 그 일반적인 평가는 야 얘들이 뭐 겉으로는 좀 뭐 협력도 잘 되고 화려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자 요 빨갛게 쓴 부분 자 이 얘기는 그러나 뒤돌아서서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저 두 사람은 완전히 서로를 전부 이해를 못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자기 하고 싶은 말들만 하고 있다. 이제 그런 그 평가들을 이제 전문가들은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가장 뭐 말씀드렸지만은 자 교류 협력 수준 이런 거 보면은 자 정상은 수시로 이제 만나고 있고 의회도 수시로 이제 만나서 협력하고 있고 또 이 캐비넷도 1년에 한 번씩 만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주로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획기적인 거는 이제 양국이 그 공동의 그 역사 교과서를 이제 서로 집필을 해서 이제 그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전부 가르치고 있다. 교재로 쓰고 있다. 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그 당시 이제 엘리제 조약 그 체결 40주년이 되는데 양국 그 청소년 의회 이런 것들이 그 열렸는데 500명 학생들이 이제 공동으로 그 제의를 한 것이 지금까지 완전히 이제 어떤 이런 상호 불신 또 서로 무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부정적인 편견 이런 것들이 지배를 하는데 어떤 형태로 이거를 깨야 되겠다. 그러면서 같은 그 컨템포러리 동시대인으로서 지금 이제 이와 같은 그 역사를 공동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꿈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와 같은 이제 공동 그 역사 교과서를 이제 집필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양국 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집필이 되는데 이제 같은 내용, 같은 형식으로 이제 전부 그 가르친다. 모두 세 권으로 돼 있다.
그러니까 1권은 유럽과 1945년 이후의 세계 관련해서, 그 다음에 2권은 1815년, 그러니까 빈 체제로부터 2차 세계대전까지 그 기간 중의 역사, 그 다음에 제3권은 고대에서부터 이제 나폴레옹 등장까지 1800년 초까지. 자, 이렇게 이제 전부 나눠가지고, 이 세 권으로 묶어서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다. 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교육 자체는 이제 전부 주 관할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연방 그 수상실에서 가급적 이 검증 교과서, 이 프랑스와 이 공동 집필한 이 교과서를 가급적 많이 그 활용을 해달라, 뭐 이런 그 메시지도 지금 이제 주정부한테 이제 보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아시면 되고. 자, 이제 결론 파트에서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서 시사점, 자, 이거를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제 협정을 이제 평가하면은, 자, 양국의 역사적 적대관계, 이건 완전히 해소가 됐다. 중세 때부터 2차 대전까지 그 500여 년간 그 이어오던 적대의식, 불구 대천의 원수관계, 자, 이거는 이제 청산이 됐다고 보고, 그 다음에 양국 정상화 이런 것들을 계속하면서 전 분야 이제 교류협력 이런 것들이 전부 제도화가 됐다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독일 통일 달성하는데 프랑스가 결정적으로 그 지지를 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아주 센시티브한 시기에 예컨대 이제 유럽 통합과 그 다음에 이 동구의 그 민주화 과정에서도 두 나라가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EU 통합과 기관차 역할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서 그럼 이제 이 독일과 그 프랑스의 그 엘리제 협정이 어떤 그 시사점을 주느냐, 우리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자, 이 관련해서 첫 번째 시사점은, 자, 그 당시에 이제 그 체결할 때 당시에 이제 독일하고 프랑스가 당면한 그런 국내외적인 환경, 자, 이런 거 하고 지금 현재 한국과 일본이 당면한 국내외적인 환경, 이런 것들이 거의 유사한 성격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독일과 프랑스가 당면했던 그 당시에 그 이제 안보 환경이나 이런 거 보면은, 그 다음에 소련의 공산주의가 서진한 게 여기 대해서 위협을 느꼈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 동구권, 그 다음에 이념적으로 전부 대치가 하고 있는 동서냉전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어떻게 수호하고 우리의 시장 가치, 그 가치를 어떻게 공유하고, 자, 이러기 위해서는 너하고 나하고 긴밀히 단합해야 된다. 자, 이런 필요성이 굉장히 고조가 됐고, 그 다음에 계속 그 강력한 지도자, 이제 드골과 아데나우도 있었고, 그 후속되는 지도자들도 전부 다 그 긴밀하게 전부 협력하면서, 이와 같은 이 근본 그 컨셉들을 계속 그 완전히 시행을 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과 일본도 자세히 보면 지금 현재 러시아, 중국이 북한, 이른바 그 북방 삼각 체제가 사실은 그 동서냉전 당시에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의 그 위협하는 그런 실제였는데, 그러나 지금 유럽에서 동서냉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 지역에서는 아직도 그 대결을 지금 보이고 있다,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지금 뭐 민주주의로 자유진영으로 구소련 해체에 돌았다고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푸틴 통치에서 보시다시피, 자, 러시아는 여전히 그 제국주의 성향을 띠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도 여전히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포기를 안 하고 있고, 그 다음 북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이 세 나라는 전부 다 또 저 핵무장한 그런 그 나라인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동아시아, 동북아시아에서 완전히 우리 자유민주주의 진영을 지금 위협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이런 그 상황에서 안보 여건 하에서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과 일본, 이와 같은 그 삼각 체제가 사든 삽시스템, 이것이 지금 현재 경고해야 돼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지금 미국은 멀리 떨어져 있고, 지금 한국과 일본이 이와 같은 독일과 프랑스가 유럽에서 했던 그런 역할, 이런 것들을 지금 수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간접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게 이제 첫 번째 그 시사점이고, 두 번째는, 자, 시기적으로 예컨대 이제 한일판 엘리제 협정 체결, 이런 거 관련해서 이제 분위기는 상당히 고조되고 있다. 특히 그 우리의 그 윤석열 대통령, 그 기시다 총리 간의
어떤 수차의 어떤 정상회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국제사회에서 어떤 나토 정상회담이나 뭐 이런 데서 계속 의견 조율을 하면서 우리는 그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그와 같은 그 가치를 공유하는 그런 가치 동맹이 돼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전부 지금 두 정상이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걸림돌이 상당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걸림돌 해결 없이는 한일 관계 진전을 이제 획기적인 그런 관계 진전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이제 걸림돌은 뭐냐면 우리 한국 사회 내에 지배하고 있는 이 반일 감정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지난 35년 동안 계속 종북 좌파 정교조 세력들이 자, 이 완전히 그 교육계를 주도하면서 영화들 우리 젊은 세력들을 계속 인덕트리네이트 시켜가면서 이제 이와 같은 그 교육들을 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자, 그 이제 논지를 보면은 자, 일본의 그 식민통치 35년, 이것 때문에 지금 한반도가 분단이 돼 있다. 뭐, 일정 부분 역사적으로 그 팩트로 보면 맞는 얘기는 한데, 그러나 이 배경이가 원인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자, 6.25 이후에는 한반도 그 이 분단 문제가 사실은 이게 일본 때문에 이 분단이 지속되고 있는 게 아니고, 북한이 지금 현재 우리를 우리하고 지금 합의를 못하고, 그 완전히 이 분단 극복 관련해서 이제 전부 일치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북한의 어떤 이런 침략, 야욕, 이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남한과 북한의 어떤 이런 정치자들끼리 지금 현재 우리 둘이 모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은 충분히 이제 분단을 극복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여기에 동조하지 않는 그 북한 측의 책임 이런 것들이 99.9%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아직도 주구장창 계속 이 얘기만 한다 이 말이죠. 지금 현재 일본 때문에 지금 이제 분단돼 있고 일본 때문에 지금 통일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독도 문제도 있고 얽혀 있고 그리고 통일이 지속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자 일본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독도 문제도 지금 현재 우리 통일 교육을 시킬 때 예컨대 자 이 10쪽에서 12쪽 사이에 지금 통일 교재가 있는데 이제 우리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 자 그런데 보면은 그 12쪽 통일교육 12쪽 통일교육 그 다음에 또 12쪽은 뭐냐면 독도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교육 그 내용하고 독도 그 내용하고 똑같은 분량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이 독도 문제 그러니까 반일 감정 계속 부추기면서 이 독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통일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지금 몰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태까지 35년 동안 정북좌파 정교조 세력들이 이와 같은 그 교육을 했다. 그렇게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니까 11개 검증 교과서 가운데 자, 이와 같은 그 정교조 세력들의 그런 어떤 논지를 강화하는, 뒷받침하는 그런 책들이 지금 대부분 이런 책들로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현재 교육을 받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분단 문제는 전적으로 남북한 문제고 지금 현재 주변 사강의 문제가 아니다. 주변 사강 때문에 통일이 안 되는 게 아니고 한반도 통일 문제는 전적으로 우리 남북한에 달려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분단 상황이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가 남북 문제고 국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분단 극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주변 사회가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 이 얘기는 맞지만은 그러나 일본이 반대하기 때문에 통일이 안 되고 그런 건 절대로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 윤석열 대통령 김정은이가 자 이제 앞으로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모든 그 스탠다드는 너무 존중하고 우리가 통일 지향하자 하면서 자 우리 핵무기도 전부 폐기하고 근데 이런 식으로 나갈 경우는 그 어떤 주변 4개국도 우리의 어떤 이런 통일 합의에 대해서 딴지를 걸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식민 통치 얘기만 하고 한반도 분단 배경이 일본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절대로 지금 할 시점이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일본의 그 독도 소유권 주장 이제 최근에도 뭐 일본의 외교부 장관이 자 이건 일본 내 이제 국한행인데 자꾸 이게 우리 땅이다 이런 거를 교과서 자꾸 실어가지고 이제 가뜩이나 지금 현재 이 반일 감정에 젖어 있는 와 이 한국 국민들을 계속 자극한다 이 말이죠. 이것도 반드시 해결이 된다.
그래서 세 번째는 자 이와 같은 맥락에서 그럼 도대체 독일과 프랑스는 어떻게 영토 분쟁을 해결했는가?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그 시사점을 끌어낼 수 있다. 이 양국 간에 있었던 영토 분쟁 관련해서는 알자스 로렌이 있고 그 다음에 자란트 지금 이제 이게 있는데 알자스 로렌은 자 독일이 완전히 이제 이 프랑스에 양도를 했습니다. 옛날부터 이게 조금 다시 그 다음에 자란트 이거는 프랑스가 완전히 포기를 하고 이 독일에 전부 양도를 했다. 그러니까 상식에 따라서 국제사회가 이제 주장하는 그런 어떤 스탠다드에 따라서 양국 정부가 페어하게 전부 결심을 해서 전부 다 이제 이렇게 나눠줬다.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세부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알자스 로렌 같은 경우를 보면은 아까 얘기대로 자, 누구 땅이냐. 자, 최초는 아까 870년도 그 당시에 이제 동프랑크 왕국 소속이다. 동프랑크가 이제 완전히 그 서독 땅인, 독일이 됐는데, 그 다음에 신성 로마 제국이 됐다가, 지금 현재 이제 독일이 됐는데, 그러니까 17세기까지 이 신성 로마 제국 독일 땅 소유였다. 그런데 30년 전쟁 중에 이제 그 프랑스 루이 14세가 이제 전부, 이걸 좀 먹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 소유가 됐다가, 그 다음에 보불 전쟁, 그 다음에 18년 그 독일 제국, 1차 세계대전 때까지 이제 독일 제국 소유로 돼 있다가 그 다음에 1차 대전 패망 이후에 베르사유 조약에 따라서 이제 프랑스가 다시 소유를 하게 되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중에 또 히틀러가 이제 또 완전히 점령을 했다가 그러나 다시 이 연합군이 44년도에 탈환을 하고 그 다음에 종전 이후에는 이제 프랑스 그 관할로 됐다가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이제 그랑이 해서 완전히 이쪽 구역에 전부 이제 속해 있다. 이 말이죠. 동부 이쪽에.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게 이제 알자스 로렌 지방 이거고, 자, 이거는 완전히 100% 이제 프랑스 땅이 됐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고, 그래서 역사적인 그 가해자가 누구냐 하면은 계속 집적거리면서 침공을 했던 나라가 이제 독일인데, 이 독일이 이제 대승적인 차원에서 전부 포기하고, 자, 그러나 아직도 이 지역에는 많은 독일인 후손들이 살고 있으면서 지금 독일, 사투리, 이런 거를 이제 쓰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제 완전히 독일은 전부 포기를 했다. 이제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란트라고 했습니다. 자란트는 이건 어디냐 하면은, 자, 독일의 그 연방주 하나인데, 자, 여기 지금 현재 자, 여기 지금 현재 여기가 지금 현재 이 청색으로 된 이 살란트인데 자, 이거를 이제 지금은 독일 땅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이제 여태까지 어떻게 양국에서 왔다 갔다 했는가 이걸 이제 살펴보면은 자, 이 1300년간 사실은 이거 독일 땅이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나 이제 17세기부터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 1792년도 프랑스 혁명군이 이 자르를 이 청색 이거를 정복을 했고 자 이거를 정복을 했고 그 다음에 다시 나폴레옹 패망 이후에 그 당시에 다시 이제 프로이센으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보불 전쟁 이후에 독일 제국 영토가 됐었는데 그러나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자, 이제 완전히 이거를 프랑스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여기 이제 완전히 국제연맹이 이제 위임 통치를 이제 하도록, 프랑스가 위임 통치를 하도록 그런 권한, 맨데이트를 부여했기 때문에 이 프랑스가 점령 통치를 쭉 해왔다. 이 청색이 잘란트를 해왔다. 이제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그러나 히틀러 침공 당시에는 자, 이제 완전히 또 히틀러가 수중에 넣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1935년도에 이 히틀러가 이제 그 침공을 했다. 이제 그런 얘기고, 히틀러 당시에는, 이제 35년도에 그 자르가 이제 국민투표를 했는데, 야, 우리는 나치 독일로 돌아가겠다. 이제 그렇게 했어요, 전부. 이 독일로 돌아가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나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프랑스가 이거를 이제 관할을 했습니다. 관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프랑스가 이제 탄광이 많이 파괴되고 2차 대전 중에
그다음에 전쟁 피해 보상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독일이 돈이 없어서 못 갖고 있고 막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 사를 완전히 프랑스에다 줬다. 그러면서 완전히 배타적인 착취권이다. 자, 그래서 with exclusive rights of exploitation 이걸 줬다. 그래서 완전히 너들이 가져라 이렇게 됐다. 프랑스에 양도를 했다. 이제 그렇게. 그러면서 이게 이제 프랑스가 완전히 그 프로텍토리 보령으로 이제 삼아가지고 쭉 통치를 해 오다가 그러나 55년도에 사 법령에 따라서 이제 국민 투표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자, 국민 투표를 하는데 여기 나오는 이제 주민들이 전부 다 투표를 했는데 우리는 독일로 간다. 이렇게 이제 투표를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57년부터 독일의 그 일개주가 됐다. 이제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이 프랑스는 70년 동안 독일로부터 이제 세 번의 그 침공을 경험하고 역사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이 국제사회가 자 우리가 보호령으로 너희들이 계속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현지 주민들이 이제 대부분이 독일인이고 현지 주민의 그 의사를 존중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이스하게 이거 포기를 해버렸다. 자, 이건 독일로 가는 게 맞다. 이런 결정을 이제 프랑스가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이제 사알란트는 16개 그 연방주 가운데 이제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래서 이제 네 번째 것은 일본은 독도 문제에 대해서 대승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512년부터 이 저 독도는 우리 울릉도하고 전부 다 이 우상국 그 신라 시대 때 자, 우상국으로 좀 표입되어 있었고 이제 대대로 우리 땅인데 자, 우리가 일체 그 이제 식민 통치하에 이제 들어가면서 자, 예컨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1905년도에 그 러일 전쟁 승리 이후에 자, 일본이 이거를 시마네 현에다가 편입을 시켰다. 그러면서 그 편입시킨 이유는 근거는 이것이 이제 무주지다. 주인이 없는 섬이다. 테라눌리스에서 완전히 이게 주민이 없기 때문에 먼저 본 놈이 임자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전부 지들이 먹었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 편입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전쟁 패망 이후에, 2차 대전 전쟁 패망 이후에 그 당시에 연합국 최고 사령부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자, 여기 지령에 따르면은, 667호 그 지령에 따르면은, 이게 1946년 1월 29일 날 그 발령된 건데, 여기 따르면은, 자, 일본과 한국 그 사이에 이제 분쟁 도서들, 예컨대 울릉도, 그 다음에 독도, 리앙쿠 락스, 독도, 그 다음에 제주도, 뭐 이런 것들은, 자, 일본의 이런 행정 권한, 관할, 뭐 이런 거 없이 거기서 이제 전부 배제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너희들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전부 다 이제 돌려줘라. 한국에다가, 해방, 너희들이 패전했기도. 자, 이렇게 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1년 9월 달에 샌프란시스코 최종 강화조약 2조에 보면은, 자, 어떻게 나오냐.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여기 독도는 빠져버렸습니다. 자, 이거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를 이제 청구권을 포기한다.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독도는 여기 지금 전혀 언급이 안 되고 있다. 이걸 이유로 독도는 여전히 우리 거다 하는 것이 지금 일본의 입장이다. 그 말이죠. 그럼 도대체, 자, 지금 여러 번에 걸쳐서 지금 초안을 만들고 할 때는 전부 독도가 들어가 있었는데, 왜 이 초안에서 아니면은 수차에 걸친 수정안에서도 들어가 있었는데, 왜 최종안에서 빠졌는가?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밝혀내야 되는데, 자, 이제 학자들 얘기는 그 당시에 일본에서 근무하던 미국의 윌리엄 시볼, 자, 이 사람이 완전 acting political advisor. 그래서 연합국 최고사령부 이제 정치 고문인데, 자, 이 고문이 그 당시에 이제 완전 이 사람 부인이 일본 사람이고 그런 얘기도 하면서 자, 이 고문이 사실은 강화조약 맺을 때 가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최종 지피라는 전부 이 브레인들한테 얘기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설득을 했다는 거예요. 독도는 일본께 맞고, 일본으로 만약 놔둘 경우에, 자, 이 일본은 여기에다가 미국 그 공군기지, 레이더 기지를 이제 만들어주고, 기상 관측소 이런 것도 만들어주겠다. 이런 아주 그 달콤한 말로 완전히 하면서 최종안에서 뺐다. 이제 그런 얘기고, 그 외에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체결할 당시에 사실은 우리 한국 정부는 초청받지도 못했고, 이 샌프란시스코 컨퍼런스에 초청받지도 못했고, 그 다음에 이승만 정부가 그 당시에 완전히 여러 가지로 그 외교로 뭐 이런 것들로 한계가 있었다. 해방공감 끝나고 나서 또 6.25도 치르고 있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역부족이었다. 이렇게, 이런 걸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그 여력이 없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입체적으로 우리가 고려를 할 때, 자, 이제 앞으로 우리 그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이제 스텝 바이 스텝이 어프로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한일 정상회담 이런 것들은 완전히 제도화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저 분위기가 좀 더 무르익을 경우는, 자, 이거 미국도 끌어들이고, 또 필요하다면은 중국도 끌어들여서 사실은 이 아시아 문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우리 중추인 역할을 양 정상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청소년 교류, 이거를 무엇보다도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쉬운 게 이런 거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행이나 어학연수 이런 것들도 계속 강화를 하고, 그러면서 상호 그 공감대를 확산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최근에 제가 일본 오사카 한 8일간 있었는데, 가서 전혀 무슨 꺼리낌이나 무슨 이런 어색함이 전혀 없었다. 지금 현재. 외국인이라는 느낌이 전혀 안 들었다. 이런 그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 두 나라는 서로 적대국이 아니고 이 친숙한 이웃 나라다. 이런 것들을 이게 저뿐만 아니고 우리 젊은이들도 전부 그 같이 체험하고 이와 같은 그 가치를 공유하기를 이제 희망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은 아까 이제 프랑스하고 그 독일이 했던 것처럼 유스 오피스를 만들어서 예컨대 이제 전부 이 프로그램들을 발전시키고, 그다음에 영상 분야, 음악 분야, 문화 분야, 관광 교류 이런 것들도 계속 활성화를 하면서 양국 간의 이제 그 교류 협력 이런 것들을 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이제 제 영상 좀 마치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